네, 반갑습니다. 유명아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어디서 오는지에 이어 가족 세우기 시리즈 네 번째 이야기, 양심은 관계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임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사회는 공동체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계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하다못해 이제 먹자계도 있죠. 그래서 모여서 이제 맛집에 가서 밥을 먹는 그런 모임도 있죠. 이 홀로 있는 것이 어렵고 낯설다면 여러 사람이 모이는 단체에 소속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집단에 이제 소속됨으로써 안정감을 가지려는 욕구는 어디서 올까요? 또 우리에게 강렬한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 욕구인데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직업적인 면에서 이제 그 분야의 권위자나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을 수 있고요. 이제 스포츠 등 이제 뭔가 이제 푹 빠져 있는 취미가 있다면 프로처럼 실력으로 뭔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죠. 이런저런 인정 욕구의 맨 끝에 누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부모에게 얘야, 너는 우리들의 기쁨이란다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부모에게 연결감을 느끼고 귀속되고자 하는 욕구는 본능입니다. 30이 훨씬 넘고 경제적으로 자립되어 있는데도 심리적으로 부모를 못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부모에게 귀속되고자 하는 본능에서 옵니다.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은 생존입니다. 어떤 문명도 발달하지 않은 원시 사회를 상상해 볼까요? 우리의 먼 선조는 원시림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을 겁니다. 생존 환경이 열악한 원시 공동체는 살아남기 위한 규범과 규칙들, 이런 도덕을 개발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식량 부족으로 인한 이제 부족한 약탈이 수시로 일어났을 텐데요. 그때 다른 부족의 사람을 많이 죽일수록 이 부족에서는 영웅 대접을 받았죠. 살인자가 영웅 대접을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현대 사회는 맞지 않는 도덕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유지를 위해 만든 관습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여러 세대를 거쳐 면면이 이어집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동일한 규칙을 지키면서 그 규칙을 어겼을 때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동일한 규칙을 지키게 하는 마음의 작용이 무엇입니까? 집단 양심입니다. 집단 양심은 우리들을 부모와 공동체에 귀속시킵니다. 만약 규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구성원들로부터 제외당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외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두둔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제외당합니다. 원시 사회에서 추방이나 제외는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제외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학교 폭력 중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왕따죠. 한 교실에서 몇몇 아이가 한 아이를 왕따시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만 방관합니다. 만약에 왕따 문제를 거론하면 그 아이도 왕따가 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죠. 그래서 방관자가 됩니다. 가해자와 방관자가 한편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것이 이제 집단 양심의 기능입니다. 양심은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고 무엇을 보면 안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처럼 집단 양심은 집단에 귀속되게 해주지만 우리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집단 양심을 지키면 이제 편안하고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우리가 부모처럼 살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지만 부모와 다르게 살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귀속과 재회의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도 아들 타령하는 집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딸만 낳은 며느리는 아주 곤욕스러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 사례자는 끝내 자살을 했는데요. 이제 4대 독자에게 이제 시집을 와서 딸만 7을 낳았습니다. 8번째 딸을 낳자 이제 시어머니 얼굴이 떠오른 거죠. 남편과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옆 침대에 아들을 낳은 어린 여자가 울고 있더래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미혼모였던 거죠. 아기를 이제 입양 보내려고 이제 산부인과하고 이제 얘기를 마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혼모의 아들을 자신의 딸과 바꾸기로 한 거예요. 그 자신의 8번째 딸이 입양을 간 거죠. 생명과 관련하여 이 집안에 비밀이 생긴 거죠. 이분은 큰딸에게 자신의 비밀을 얘기하고 자살을 하셨어요. 큰딸도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를 여러 차례 했고요. 다른 딸들도 다 이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40이 되도록 계속 사고를 치면서 속을 엄청 썩이고 있다고 해요. 제게 오신 분은 5번째 딸인데요. 큰언니 자해 이거 하다가 병원에서 간병하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딸들이 모두 심리불안과 장애를 이제 다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집의 딸 3명이 상담대학원에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천주교 집안인데 2분이 이제 수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부장 공동체를 유지하던 이 관습을 지키려는 게 이제 집단 양심이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충성하는 이제 4대 독자 아들. 이 4대 독자, 어머니에 대한 충성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남의 그 미혼모의 아들을 입양하고 자기 딸은 입양 보내는 이런 결정을 한 거죠. 아주 선한 양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착하고 좋은 아들이라는 느낌을 갖겠죠.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의 귀속감을 느끼고 연결감을 느낄 겁니다. 부모에게 귀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지금의 그 형가족의 어떤 비극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내면에서 집단 양심은 가족에게 귀속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만약 4대 독자인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충성을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어머니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딸 8을 키우면서 아들 없이 살기로 결정했다면 어땠을까요? 내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때때로 양심의 가책을 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면에 힘이 있어야 가능하죠. 남북분단은 집단 양심을 설명할 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남한 사람은 북한 사람과 다른 양심을 가집니다. 북한 사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죠. 북한 사람을 제외해야 양심이 편안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로에 가면 쉽게 볼 수 있고요. 태극기를 이렇게 갖고 다니세요. 저 아는 분이 모자에 태극기를 막 이렇게 여러 개를 달고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 태극기 부대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애국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이제 북한을 제외하죠. 근데 이 태극기 부대, 이 선생님들을 혐오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선한 양심으로 태극기 부대를 제외합니다. 이분들은 자신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상대는 나쁘고 악한 사람이라는 이원적 세계관에 묶여 있는 거죠. 집단 양심의 특징입니다. 집단 양심은 선과 악, 좋고 나쁘고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선한 마음으로 상대를 제외하고 혐오합니다. 집단 양심은 공동체와 가족에게 이렇게 소속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마음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아주 사랑을 작게 만들어요. 제게도 이제 집단 양심이 기능합니다. 이제 제 집단 양심은 이제 이분들의 아픔과 두려움을 보면서 이제 경계를 넘어갑니다. 가족 세우기 세미나에 이제 이분들의 자녀들이 오세요. 이제 가족사를 들어보면 뭐 인민군에 의해서 이제 가족들이 살해되는 그런 참변을 겪은 분들이 많고요. 이제 그들의 자녀들도 이제 상실 트라우마가 이제 대물림돼서 우울증이나 이제 인간관계 어려움을 갖고 있죠. 집단 양심을 이제 개인의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집단이 정치인들이죠. 이들은 좌파니 우파니 전라도니 경상도니 이러면서 집단 양심을 자극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권력을 이렇게 쟁취하려는 전략으로 우리 내면에 집단 양심, 도덕적 집단 양심을 자극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의 원리나 작용을 안다면 이런 사람들의 궤변에 속지 않습니다. 가족 세우기에서 발견한 것은 제외하면 제외된 사람의 정서를 똑같이 경험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를 혐오하고 제외했을 때 그의 자녀에게서 아버지와 똑같은 이제 폭력성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절하는 사람이 됩니다. 귀속과 제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가족이지만 가족으로 귀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족 세우기에서 관찰되어진 제외는 가족 공동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외되었다는 겁니다. 사례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임신 중절로 낙태한 아기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질환을 가진 분들은 낙태아 대신에 이렇게 질병으로 자신에게 벌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책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거절합니다. 가슴에 낙태한 아기를 품는다면 질병은 사라집니다. 임신 중절은 아빠보다는 엄마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가와 엄마가 이렇게 한 몸이었다가 어쨌든 중절 수술로 분리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 때문에 엄마한테 더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입양을 갔거나 어릴 때 일찍 죽은 자녀나 이제 형제 이런 존재들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이제 쫓겨난 며느리라든가 중혼으로 부인을 여러 명을 둔 할아버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부인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도 가족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어보면 그냥 다 나와요. 전쟁이나 월북 등으로 이제 제외된 가족원들이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족 세우기에서는 굉장히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고요. 제외된 존재를 우리 가슴으로 맞이하고 그들이 존재했던 그대로 존재해도 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하거나
우리 잘 몰라요. 이렇게 엄마 아버지 그 선조들 그 윗대에 누가 제외되었는지 우리가 잘 모르죠. 잘 모르지만 내가 무시하거나 내가 하찮게 여기거나 내가 관계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이제 존재했던 그대로 존재해도 된다고 상상하면서 내 가슴에 초대를 한번 해보세요. 이 작업을 하면 대부분 충만한 평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재회가 많은 사람은 일이 풀리지 않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가족 세우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소속과 인정의 욕구의 모태는 어디입니까? 예, 부모입니다. 부모와 가족 공동체로부터 제외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부모에게 충성합니다. 누군가를 제외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외하면 제외당한 사람의 정서를 그대로 경험합니다. 가족 세우기에서 발견한 것은 저항하면 저항하는 일들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 주제는 앞으로 사례 중심으로 많이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에요. 예, 그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이 내용은 8월에 김영사에서 책으로 나옵니다. 정성 들여 만들었으니 기대해 주시고요. 더보기에 들어가시면 자연스러운 치유 다음 카페에 링크 시켜놨습니다. 카페에서 더 생생한 이야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받아볼 수 있도록 알림 설정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